인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울 바르마입니다. 36살이고 지금은 인도 델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가게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사업을 했던 건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도 식약처에서 일하는 중견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건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2019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식품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추가로 식품안전 컨설팅 과정까지 이수했어요.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도 컸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고국 인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식품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되는지 보면서 감탄했어요.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강조하셨던 게 선진국들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동양 국가들의 성공 사례였어요.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짧은 기간에 식품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는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들을 많이 봤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던 친구 제임스는 항상 말하곤 했어요. 라울, 인도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인구가 많다는 건 시장이 크다는 뜻이잖아. 시장이 크면 투자도 더 많이 들어올 거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단순히 기술이나 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배웠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과 열정이면 분명 뭔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졸업을 앞두고 교수님과 상담을 했을 때가 기억나요. 윌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울, 너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어. 하지만 고국에 돌아가서 일할 때는 인내심이 필요할 거야.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5월 졸업식이 끝나고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여기서 배운 걸로 인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라울이 참 의욕적이구나.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렴. 지금 돌이켜보니 아버지의 그 조심스러운 톤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인도에서 살아오신 분으로서 이 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당시 저는 그냥 아버지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라고 여겼어요. 미국에서의 마지막 몇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논문 마무리하고 각종 자료들 정리하고 인도로 가져갈 책들과 연구 자료들을 선별하는 일들 말이에요. 특히 식품안전 관련 최신 연구 논문들과 선진국 사례집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인도에서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요. 친구들과의 작별 파티에서도 제 계획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모두들 응원해줬지만 몇몇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온 다른 유학생 라메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라울, 너 정말 용감하다. 나는 졸업하고 바로 미국 회사에 취직할 생각인데 너는 정말 대단해.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미국 풍경들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질서정연한 건물들,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시설들. 인도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2019년 8월 15일, 인도 독립기념일에 델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지만 뭔가 상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독립기념일에 돌아와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하게 된다니.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뜨거운 습기와 복잡한 소음이 저를 맞았습니다. 2년 반 만에 맞는 고향이 냄새였어요.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기쁘셨지만 표정 어딘가에 걱정이 서려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라울, 미국은 어땠니? 많이 배웠겠구나.
네, 아버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해보고 싶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딸 아르야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떠날 때 4살이었는데 이제 7살이 되어 있었어요. 아빠, 아빠가 돌아왔다. 아르야를 안아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인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주는 집에서 쉬면서 그동안 못 만난 친구들과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걸 대단하게 생각해줬어요. 하지만 제가 식약처에서 일하겠다고 하자 반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촌형 순일이 말했어요. 라우라,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굳이 공무원을 해야 하나? 외국계 회사나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마음이 확고했어요. 형,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돌아온 거예요. 순일 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상주의로는 인도에서 살기 힘들 거야. 현실을 좀 더 받아들여야 해. 2019년 9월 3일, 드디어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에 출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미국에서 가져온 노트북과 각종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건물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내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어요. 부서 상사인 샤르마 과장은 저를 보더니 첫 마디가 미국 갔다 온 놈이 또 왔네였습니다. 그 말투에서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라울 바르마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더니 샤르마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열심히? 여기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오래 버텨. 사무실 분위기도 미국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전 10시인데도 절반의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한 직원들은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옆자리 직원 미탈 씨가 대답했습니다. 일정? 그냥 앉아있으면 돼. 가끔 현장 나가고 서류 좀 작성하고 별거 없어. 첫 주는 그냥 사무실에서 기존 업무를 파악하며 보냈습니다. 각종 서류들을 읽어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점검 보고서들이 거의 다 똑같은 형태였거든요. 위생상태 양호, 기준 준수, 문제없음, 이런 식으로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세밀한 체크리스트나 구체적인 개선사항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며칠 뒤 동료 굽타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점검 보고서가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나요? 굽타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라울, 너 정말 진지하구나. 여기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문제 없다고 쓰면 끝이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제가 미국에서 가져온 체크리스트 양식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했더니 샤르마 과장이 지나가다 듣고는 말했어요. 라울, 넌 여기가 실리콘밸리인 줄 알아?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이 너무 복잡해져. 우리는 간단하게 해.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인도의 식품안전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서 분석해봤어요. 통계를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식중독 발생률, 부정식품 적발 건수, 위생 관련 사고 등등. 모든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아내 프리아에게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봐요. 우리나라 식품안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요.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프리아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2주째 되는 9월 16일, 드디어 첫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샤르마 과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라울, 오늘 너 현장 한번 나가봐. 구시가지에 있는 스낵 제조업체 점검이야. 그냥 적당히 보고 와.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제가 배운 걸 실제로 적용해 볼 기회가 온 거니까요.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새로 산 유니폼을 다림질하고 미국에서 사용하던 체크리스트를 힌디어로 번역해서 준비했어요. 카메라도 챙기고 각종 측정 도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아내가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마치 전쟁 나가는 것 같네요.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딸 아르야가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아빠, 오늘 뭐 하러 가요? 아빠가 사람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아르야가 순수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동행할 굽타 선배를 만났습니다. 굽타 씨는 제 모습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라울, 너 정말 진지하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면 돼.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상 업무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위생시설, 작업 환경, 원료 관리, 유통기한 관리, 직원 교육 현황 등등. 미국에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할 계획이었어요. 굽타 선배는 창밖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라울, 너무 기대하지 마. 여기 업체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델리 구시가지 찬드니 초크에 있는 람 스낵스라는 과자 제조업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간판도 깔끔하게 달려있고 건물도 나름 정돈된 느낌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우선 냄새가 정말 심했습니다. 기름 탄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섞여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바닥은 기름때로 끈적끈적했고 여기저기 음식물 찌꺼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작업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맨손으로 과자를 만지고 포장하고 있었어요. 위생장갑이나 위생모 같은 건 전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작업자는 담배를 피우면서 일하고 있었고 다른 작업자는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서 다시 포장지에 넣고 있었어요. 제가 실례합니다. 위생장갑은 왜 착용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공장장 람씨가 대답했습니다. 장갑. 그런 거 쓰면 일이 불편해. 우리 이렇게 20년 넘게 해왔는데 문제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배운 기본적인 위생 원칙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거든요. 원료 창고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워진 원료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분명히 유통기한이 적혀 있었을 자리가 지우개나 칼로 깔끔하게 긁어서 지워져 있었어요. 제가 이걸 지적하자 람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날짜 잘못 인쇄되어서 지운 거예요. 실제로는 훨씬 나중까지 써도 괜찮은 원료들이에요. 그럼 정확한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묻자 람씨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20년 경험이면 충분하죠.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과학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계속 문제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기계들은 녹슬어 있었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닥에 흘린 기름을 그냥 두고 그 위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었고 포장재들이 더러운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한 작업자가 손으로 코를 풀고 나서 그 손으로 바로 과자를 만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손을 씻고 작업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러자 그 작업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 씻기. 왜요? 더러운 것도 아닌데. 제가 체크리스트를 꺼내서 하나하나 점검하려고 하니까 동행한 굽타 선배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라울, 첫날이니까 이해하겠지만 너무 깐깐하게 할 필요 없어.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아? 적당히 둘러보고 가자.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선배님, 이 정도면 영업정지 대상 아닌가요? 소비자들이 이런 환경에서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굽타 선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라우라, 너 정말 순진하구나. 여기 다 문 닫으면 동네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겠어.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필요한 거야.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음료수 제조업체였어요. 마노즈 비버리지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 첫 번째 업체보다는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생산 라인에서 떨어뜨린 병을 주워서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바닥에 흘린 원액을 걸레로 닦아서 다시 기계에 넣는 모습을 봤거든요. 더 심각한 건 원료 관리였습니다. 물 저장 탱크에 녹이 슬어 있었고
필터는 언제 교체했는지 모를 정도로 더러웠어요. 제가 물품질 검사는 언제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 공장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검사. 맛보면 알죠. 이상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가장 심각했던 건 방부제 표기 문제였어요. 몸에 해로운 합성 보존제를 넣고도 천연 보존제라고 거짓 표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를 문제 3자 업체 관계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승인받은 거예요. 우리가 식약처랑 얼마나 오래 일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섬뜩했어요. 제가 모르는 거대한 구조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굽타 선배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라울, 너무 깊이 파지 마. 우리는 그냥 점검했다는 기록만 남기면 돼.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베이커리였어요. 겉보기에는 그나마 깔끔해 보였지만 주방으로 들어가니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빵을 만드는 작업대 위에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반죽을 덮어둔 천은 며칠째 씻지 않은 듯 더러웠어요. 오븐 청소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내부에 탄 찌꺼기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오븐 문은 기름때로 뿌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오븐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베이커가 대답했습니다. 청소. 너무 자주 하면 오븐이 고장나요. 가끔씩 하면 돼요. 원료 보관 창고도 문제였어요. 밀가루 포대에서 벌레가 기어나오고 있었고 설탕은 습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계란은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계란을 왜 냉장 보관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으니 전기세가 아까워서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식당에서 굽타 선배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선배는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라울, 너 얼굴이 왜 그래? 충격받았어. 선배님, 이런 환경에서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굽타 선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라울아, 넌 정말 순진해. 인도가 원래 이래.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시스템을 바꾸는 건 우리 권한이 아니야. 하지만 선배님,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하지 않나요? 기준. 여기서 기준 따지면 문 닫을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하고? 서민들 먹거리는 어떻게 해? 굽타 선배의 말에는 나름의 현실적인 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규모의 가공식품 공장을 방문했어요. 델리 푸드 프로세싱이라는 회사였는데 규모는 컸지만 위생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 문제점들도 더 크게 드러났어요. 포장 라인에서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잘못 붙인 제품들을 다시 뜯어서 새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요. 제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 라인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실수로 잘못 붙는 경우가 있어요. 수정하는 거죠. 그럼 실제 제조일자는 언제인가요? 라고 묻자 관리자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소비자들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품질관리실도 구경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험실 장비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일부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품질 검사는 언제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품질관리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형식적으로만 해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거든요. 만약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추가로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될 리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공장을 나오면서 정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론적으로만 배웠는데 실제 현실은 이렇게 참담할 줄 몰랐어요. 택시 안에서 굽타 선배가 말했습니다. 라울, 점검 보고서는 내가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위생 상태 보통 소폭 개선 필요라고 쓰면 돼. 하지만 선배님,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가 많았잖아요. 라고 했더니 굽타 선배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라울아,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너무 많아져. 개선 명령 내리고 재점검하고 서류 작업하고 끝이 없어.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지혜야.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른 동료들에게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무관심했습니다. 미탈 씨는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라울, 너 외국 갔다 와서 아직 순진한 거야.
이건 매일 있는 일이야. 하지만 이런 식이면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다른 동료 샤마 씨가 대답했습니다. 라울, 지금까지 큰 사고 없었잖아. 사람들도 잘 먹고 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프리아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었어요. 여보,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인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어요? 하지만 프리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 우리 아르야도 이런 음식을 먹고 자라는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시스템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 아르야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인도도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다가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요즘 한국 라면이 인기래. 젊은 애들이 많이 찾는다더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지만 한국 라면은 몸에 해롭다는 얘기도 있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다가 식품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 라면이 해로운 건가? 아니면 이것도 근거 없는 유언비어인 건가? 그날부터 한국 라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샤마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한국 라면에 완전 빠져 있다더라. 우리 딸도 계속 사달라고 조른다니까. 미탈 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그런 외국 음식 먹으면 안 돼. 우리 전통 음식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자 굽타 선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국 라면이 몸에 해롭다는 소문이 있어. MSG도 많이 들어있고 방부제도 엄청 많다더라.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그런 자료를 어디서 보셨나요? 굽타 선배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들은 얘기야. 여기저기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샤마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인공조미료 덩어리라고 하던데. 그날 오후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샤르마 과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K푸드 인기가 너무 높아서 우리 토종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특히 라면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더라. 과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 뭘 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런 소문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줄 필요는 없잖아. 우리 자국 기업이 더 중요하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자리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과연 한국 라면이 정말 해로운 건가? 아니면 이건 그냥 경쟁업체들이 퍼뜨리는 소문인 건가? 식품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한국 라면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의외로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한국 라면은 MSG 덩어리, 인공첨가물 투성이 같은 근거 없는 글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분 분석이나 과학적 데이터는 찾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샤르마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한국 라면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과장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굳이 외국 제품까지 신경 쓸 필요 있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시장 조사를 나간다는 핑계로 델리의 대형마트들을 돌아다니며 한국 라면들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 등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성분 표시가 꽤 상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도 제품들보다 오히려 더 자세했어요. 방부제 종류, 함량, 영양 성분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품이 정말 문제가 있을까?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라면 많이 팔려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엄청 인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가죠. 맛도 좋고 품질도 좋다고 해요. 혹시 불만이나 문제 제기하는 고객은 없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계속 찾는 단골들이 많아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한국 라면 한번 사서 먹어볼까? 프리아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당신이 외국 인스턴트 음식을 먹자고 하다니. 그냥 궁금해서 직접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음 날 퇴근길에 신라면 몇 개를 사왔어요. 집에서 포장을 뜯어보니 면발도 탄탄해 보이고 스프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조미료, 건더기가 따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꽤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은데 물을 끓여서 라면을 끓이는데 요리하는 과정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면이 퍼지지 않고 탄탄하게 유지되었고 국물도 깔끔하게 우러났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먹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첫 맛은 매웠지만 뒤끝이 깔끔했습니다. 인도 인스턴트 음식들처럼 느끼하거나 인공적인 맛이 아니라 깊은 맛이 났어요. 딸 아르야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도 이런 라면 만들 수 있어? 그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이건 맛이 아니라 기술이다.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연구와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물의 깊이, 면의 식감, 전체적인 밸런스까지. 이 모든 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었어요.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느끼하지도 않고 평소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지 않던 아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정말 의외였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품질의 제품이 정말 몸에 해로울까? 아니면 우리가 듣고 있는 소문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일까? 의문은 더욱 커졌어요. 며칠 후 사무실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모임에서였는데 인도의 한 식품 기업의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제품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어요. 품질도 좋고 마케팅도 잘하고 그럼 우리도 품질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니 그 임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말이 쉽죠. 품질 높이려면 투자가 엄청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다른 업체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라면 때문에 우리 매출이 20% 넘게 떨어졌어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자 처음 말한 임원이 대답했어요. 대책이야 있죠. 이미 여러 경로로 작업 중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의도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건 아니겠지? 그 주말 딸 아르야와 함께 시장에 갔는데 우연히 한국 라면을 파는 가게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걸 봤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라면이 그렇게 맛있나요? 그 학생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몸에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하세요. 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SNS에서 그런 글들을 많이 봤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SNS를 뒤져봤어요. 정말 한국 라면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들었다더라 식의 내용들이었어요. 과학적 데이터나 공식 검사 결과 같은 건 전혀 없었죠. 월요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 라면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성 검사 결과 같은 거 있나요? 미탈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왜 궁금해? 외국 제품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어? 굽타 선배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라울, 너 혹시 한국 회사에서 돈 받았어? 왜 자꾸 한국 제품 편을 들려고 해? 그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과학적 사실이었어요. 그날 오후 혼자 결심했습니다. 직접 조사해보자. 적어도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퇴근 후 다시 마트에 가서 신라면 몇 개를 더 샀어요. 집에서 포장지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성분 표시, 영양 정보, 제조사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져온 식품 분석 관련 자료들과 비교해봤습니다. 의외의 결과였어요. 성분 구성이나 영양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 한국 라면이 인도의 유사 제품들보다 오히려 나은 부분이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건 품질 관리 정보였어요. 제조사 웹사이트를 찾아보니 헬스업 인증,
ISO 인증 등 각종 국제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선진국 기준으로도 문제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날 밤 다시 한국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의 제품에 대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소문이 도는 걸까?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샤르마 과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라면 몇 개 사서 성분 분석해봤는데 생각보다 품질이 좋더라고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정식으로 검사해볼 수 있을까요? 과장은 잠깐 인상을 찌푸리더니 말했어요. 라울, 너 왜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우리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외국 제품까지. 하지만 과장님, 국민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닌가요? 과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라울, 너 정말 순진하구나.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네. 그 말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굽타 선배와 단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라울, 솔직히 말하면 한국 제품들이 품질이 좋은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문제야. 우리 업체들이 경쟁이 안 되거든. 그럼 우리 업체들도 품질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이 쉽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굽타 선배의 말에서 이 모든 일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설명해줬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가 듣던 소문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소문일 가능성이 높아. 아내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런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어요. 그 주말,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라면을 정식으로 검사해보자고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서 검사용 신라면 샘플을 준비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구매한 거였지만 적어도 과학적으로 분석해볼 수는 있었거든요. 우리 부서에 있는 간이 검사 장비로는 기본적인 성분 분석 정도는 가능했어요. 나트륨 함량, 피 수치, 일반 세균 검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조용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나트륨 함량이 소문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인도의 유사 제품들과 비교해봐도 오히려 적은 편이었습니다. 피 수치도 적정 범위 내에 있었고 일반 세균 검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외부 검사 기관에 의뢰해보고 싶었지만 개인 자격으로는 비용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 친구 중에 식품연구소에서 일하는 라제 씨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라제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 성분 분석 좀 해줄 수 있을까? 라제 씨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물론이지, 라울. 무슨 제품인데? 한국 라면인데 요즘 소문이 많아서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서. 일주일 후 라제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라울, 결과 나왔어. 정말 놀라운데? 연구소로 찾아가서 결과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정말 예상외였습니다. 위생 상태는 완벽했어요. 대장균, 살모넬라 등 유해 세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일반 세균 수치도 매우 낮았습니다. 성분 구성도 표기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건 영양 성분이었습니다. 라울, 이거 봐. 단백질 함량이 생각보다 높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강화되어 있어.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나름 영양을 고려해서 만든 제품이네. 라제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그럼 몸에 해롭다는 소문은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거네. 오히려 영양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 끼니 대용으로 먹어도 될 정도야. 물론 매일 먹는 건 권하지 않지만 가끔 먹는 정도로는 전혀 문제 없어. 집에 돌아와서 그날 저녁 다시 신라면을 끓였어요. 이번에는 과학적 데이터를 알고 먹으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정말 기술의 결정체구나. 단순한 면과 스프의 조합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연구와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딸 아르야가 라면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인도도 이런 라면 만들어 볼 수 있어.
그 순간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인도에서도 이런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다음 날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탈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라울, 검사 결과가 좋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 건 아니야. 장기적으로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잖아. 굽타 선배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라울, 너 요즘 너무 한국 제품에만 관심 갖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그 말에서 뭔가 경고의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샤르마 과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라울, 요즘 내가 한국 제품 검사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혹시 외부에서 뭔가 지시받은 거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한 거예요. 라울, 우리 부서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괜히 오해받을 일은 만들지 마. 과장의 말투에서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갔다 오니까 제 책상 서랍이 뒤져져 있었어요. 한국 라면 관련 자료들과 검사 결과 보고서가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하는 분이 실수로 버리신 줄 알았는데 다른 건 그대로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탈 씨의 표정에서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정말 걱정스러워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뭔가 위험한 것 같아요. 하지만 프리야, 나는 그냥 사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야. 사실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가족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말 라제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라울, 이상한 일이 있었어. 우리 연구소에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의뢰한 검사 결과에 대해 문의하더라고. 누가 전화했대?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데 정부 관련 기관이라고만 했어.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과학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어색했고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어요. 오후에 샤르마 과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라울,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무단으로 외부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던데. 과장님, 그건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업무와는 상관없어요. 라울, 너는 식약처 직원이야. 개인적인 일이라도 우리 기관의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어.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 과장의 말투가 평소보다 훨씬 엄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과학적 사실을 확인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하지만 점점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계 모임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술에 취해서 말한 거였어요. 요즘 한국 제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다행히 여러 경로로 작업하고 있어서 조만간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무슨 작업이요? 아, 그냥 SNS 여론 조작이라든지 언론 플레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 라면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였구나.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SNS에서 한국 제품을 비방하는 계정들을 추적해보니 대부분 가짜 계정이거나 특정 업체와 연결된 계정들이었습니다. 댓글 패턴도 비슷했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거의 똑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일부 언론 기사들이었어요. 한국 라면의 숨겨진 위험성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있었는데 모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측만 나열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쓴 기자들을 조사해보니 모두 특정 식품업체들과 연결점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일이었거든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이런 사실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라울, 너 요즘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그 주말 가족과 함께 다시 한국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좋은 제품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인도는 언제쯤 이런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딸 아르야가 라면을 먹으면서 또 말했어요. 아빠,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맛있는 라면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르야,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야. 그날 밤 혼자 곰곰 생각해봤어요. 인도에서 이런 수준의 제품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기술, 시설, 원료, 인력, 모든 것이 필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정직하게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마음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샤르마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해봤습니다. 과장님, 우리도 국내 라면 업체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과장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라울, 그런 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업체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하지만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라울, 너 요즘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현실을 좀 받아들여.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걸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날 오후 인터넷으로 한국 식품업계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한국이 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런 수준의 식품 산업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했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는 인도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높아진 기대치가 맞물리면서 지금의 수준에 도달한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해썹 같은 국제 기준을 도입하고 철저한 자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었습니다. 인도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비리, 부패, 안주,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 2월 어느 날 샤르마 과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라울, 정부 차원의 교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한국식약처와 중소식품업체 견학 기회가 생겼어. 가볼래?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인다고 눈치를 주던 과장이 갑자기 한국 견학을 제안하다니. 과장님, 정말요? 제가 가도 될까요? 응, 영어도 잘하고 전공도 맞으니까 내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선배들이 모두 거절했기 때문이었어요. 해외 출장 가면 보고서 쓰기도 귀찮고 뭔가 배워와서 적용하라고 하면 일만 늘어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출발 전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 식품 산업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견학할 업체들에 대한 정보도 미리 조사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좋은 기회네요. 많이 배우고 와요. 딸 아르야도 신기해했어요. 아빠가 한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맛있는 라면도 먹어보세요. 아이의 순수한 기대가 저를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3월 5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공항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이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한국식약처 방문이었어요.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시설, 체계적인 조직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브리핑실에서 해썹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한국 담당관인 김 과장님이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는 식품안전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금의 수준에 도달했죠. 가장 중요한 건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인도와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소비자 신뢰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식품안전 사고가 한 번 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죠. 인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보여준 통계 자료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식중독 발생률은 인도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부정식품 적발률도 현저히 낮았어요. 이런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닙니다. 30년간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죠. 혹시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시도한 사례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김 과장님이 대답했어요. 네, 동남아시아 몇 개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해갔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비교적 쉽게 이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 변화예요. 둘째 날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식품업체 방문이었습니다.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라면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였어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시설과 관리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엄격한 위생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위생복 착용, 손 소독, 에어샤워, 발판 소독. 미국에서 배웠던 것보다도 더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이런 절차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공장 관리팀장인 박 부장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이런 절차를 귀찮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죠. 한 번의 실수가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생산 라인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부분은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면을 뽑고 스프를 포장하고 최종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밀폐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인 이 차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하루에 50만 개의 라면을 생산하지만 모든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표준화가 필수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비자와의 약속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인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철학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팔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원재료 창고도 구경했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원료에 바코드가 붙어 있고 입고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이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유통기한은 물론이고 어느 지역에서 온 밀인지 언제 수확한 건지까지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박 부장님이 대답했어요. 30분 내에 해당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을 추적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시스템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품질 테스트 과정이었어요.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단계의 품질 검사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원료 검사, 반제품 검사, 포장재 검사, 최종 제품 검사까지. 그리고 매일 무작위로 선별한 제품들을 직접 시식해서 맛과 품질을 확인한다고 했어요. 시식은 누가 하시나요? 저희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사장님부터 생산직 직원까지 모두요. 우리가 만든 제품을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이 차장님의 말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인도의 현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업체 관계자들이 자신이 만든 제품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거든요. 직원 교육 체계도 놀라웠습니다. 신입 직원은 한 달 동안 위생교육과 품질관리 교육을 받아야 했고 기존 직원들도 분기마다 재교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생산 라인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인사팀장인 최 과장님이 대답했어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브랜드 신뢰도입니다. 한 명의 실수로 그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거죠.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직원들이 자사 제품인 라면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회사 라면 자주 드세요? 라고 물어보니 한 직원이 대답했어요. 집에서도 자주 먹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제품이니까 더 애착이 가요. 또 다른 직원은 우리 아이들도 아빠 회사 라면이 최고라고 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제품을 가족과 함께 먹는 모습. 인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연구개발 부서를 견학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중소기업인데도 전체 매출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맛 개발, 영양성분 개선,
포장재 연구 등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장인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맛있으면 된다였지만 지금은 맛있으면서도 건강해야 한다예요. 저희도 그에 맞춰 계속 발전해야죠. 시험실에서는 신제품 개발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맛의 밸런스, 영양 성분 분석, 보존성 테스트, 포장재 안전성 검사까지 하나의 신제품이 나오기까지 평균 18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뭔가요? 충분한 검증 없이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어요. 한 번의 실패가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김 박사님의 말에서 한국 기업들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소비자 피드백 시스템이었어요. 매월 수백 건의 소비자 의견이 들어오고 모든 의견을 분석해서 제품 개선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가 곧 저희 선생님이에요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셋째 날은 대형 마트와 편의점을 둘러보며 유통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제품 진열부터가 체계적이었고 유통기한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은 할인 판매하거나 즉시 회수했어요. 편의점 사장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라면 제품들은 정말 신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품질 문제로 불만을 제기한 고객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제품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확실히 한국 제품들이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즉시 대응하죠. 그래서 저희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한국식약처에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종합 브리핑을 받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율 규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감시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거였어요. 처벌보다는 예방, 규제보다는 지원이 기본 철학입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인도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느꼈습니다. 견학 마지막 날 저녁, 호텔 방에서 그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A4 용지 25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식품안전 시스템과 인도 적용 방안이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이 어떻게 짧은 기간에 식품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인도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특히 기업 스스로가 품질 관리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에 대해 강조했어요.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인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를 조금이라도 바꿔보자. 그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절망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델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시 인도의 현실이 저를 맞았어요. 혼잡하고 무질서한 공항, 체계적이지 못한 시설들. 한국에서 본 것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습니다. 아내는 정말 신기해했어요. 정말 그렇게 체계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딸 아레아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아빠, 그럼 우리도 맛있는 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늦게까지 견학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보완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인도 식품산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곧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정말 의욕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가방에는 25페이지 분량의 견학 보고서와 각종 참고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샤르마 과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말했어요. 과장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과장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라울, 수고했어. 그런데 이거 너무 길지 않아? 핵심만 2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다시 써봐. 25페이지를 2페이지로 요약하라니. 저는 당황했지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해줬는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굽타 선배는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라울, 한국이야 선진국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잖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미탈 씨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라울, 그런 시스템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해. 샤마 씨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라울, 혹시 한국 회사들한테 뭔가 받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한국 편만 들어? 그 말에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저는 그냥 좋은 시스템을 배워와서 공유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보고회가 있었어요. 부서 전체 직원들과 상급자들 앞에서 견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파워포인트 자료도 만들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20분 분량의 발표를 준비했죠. 발표를 시작했는데 10분도 안 되어서 상급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라울, 이런 선진 사례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인도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라울, 너는 한국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들도 나름의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당황하면서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샤르마 과장이 말했습니다. 라울, 우리가 외국 사례만 보고 우리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우리나라도 나름의 장점이 있잖아. 발표는 결국 20분 만에 끝났고 질문도 별로 없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정말 허탈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이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 거였어요. 더 실망스러운 건 아무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지역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남찬드라 그룹의 부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정중하지만 압박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라울 씨,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겠지만 너무 외국 것만 좋다고 하시면 곤란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람찬드라 그룹도 라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한국 제품들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식약처에서는 국산 제품을 더 밀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토종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었고 그들이 식약처에 압력을 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공정해야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호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제 책상 위에 놓고 갔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돈을 반납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는 사라진 후였어요. 다음 날 샤르마 과장을 찾아가서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과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라울,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야. 적당히 넘어가면 돼. 하지만 과장님, 이건 명백한 로비 시도 아닌가요? 라울, 너 정말 순진하구나.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네. 과장의 말에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주말 SNS를 확인해보니 한국 라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라면의 숨겨진 위험, MSG 덩어리, 한국 라면의 진실 같은 제목의 글들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역시 우리 전통 음식이 최고. 외국 음식은 믿을 수 없어. 한국 제품 불매 운동. 동참 같은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사무실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해봤는데 모두들 당연한 반응이라며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굽타 선배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운영하려던 내부 교육 세미나에서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내용들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어요. 총 10명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4명만 왔어요. 그마저도 2명은 중간에 졸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한 명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대놓고 하품을 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했을 때 한 직원이 대답했어요. 라울,
이런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해. 어차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세미나 후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라울 씨, 힘내세요. 제가 다 들었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서글펐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는데 한국 라면 코너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요즘 판매량이 줄어서 진열 공간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왜 판매량이 줄었나요? 글쎄요. SNS에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요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프리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혼자 힘으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프리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지. 다음 날 사무실에서 인도 가공식품 업체들의 최근 위생 점검 결과를 검토해봤어요. 여전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조작, 위생불량, 첨가물 무단 사용 등등. 하지만 대부분 경고 수준에서 끝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정도면 영업정지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니 샤르마 과장이 대답했어요. 라울, 너무 엄격하게 하면 안 돼. 영세업체들 생계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업체들 중에는 대기업 계열사들도 많았어요. 상급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라울, 소비자들이 그 정도는 알아서 판단하겠지. 배만 안 아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주말 딸 아르야가 학교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제가 우리나라 음식의 우수성이었어요. 아르야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세계 최고예요.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르야,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정말 좋아. 하지만 위생이나 품질 관리 면에서는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단다. 아르야가 순수한 눈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나라 음식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결국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더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아르야가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불편한 눈초리로 저를 봤다고 했어요. 아르야가 우리나라 음식도 좋지만 위생 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만 했는데 그날 밤 정말 자책했어요. 나는 가족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데 나라를 바꾸겠다고 했나. 아내도 걱정하고 딸도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제가 하려던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정리도 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체념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서서히 포기의 그림자가 저를 덮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업무, 변화를 거부하는 동료들,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식약처 고위 공무원, 대규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뇌물수수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통기한 위조를 알고도 묵인하고 위생불량 업체들의 단속을 피하도록 도와준 혐의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점검 보고서를 조작해서 적합 판정을 준 사례들도 여러 건 적발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탄압이었어요.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좌천시키고 따돌리고 심지어 해고까지 시킨 사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아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기사에 나온 업체들 중 상당수가 제가 점검했던 곳들이었어요. 그때 굽타 선배가 적당히 넘어가자고 했던 업체들. 샤르마 과장이 너무 깐깐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곳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모두들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큰 뉴스에 대해 수군거렸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오후 샤르마 과장이 부서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최근 언론에 좋지 않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외부에서 접촉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과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라울, 너는 깔끔하게 일하니까 걱정 안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서 말이야. 그 말에서 묘한 경고의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구속된 공무원만 5명이었고 연루된 업체는 20여 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 캠페인 예산 유용 사건이었습니다. 위생 개선 교육 사업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 교육 사업에 참여했었는데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니 프리아는 정말 걱정스러워했어요. 여보, 혹시 당신도 연루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깨끗하게 일했어.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정말 안전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시끄럽던 사무실이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점심시간에 굽타 선배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라울, 너는 운이 좋았어. 한국 다녀온 후로 현장 점검을 별로 안 나갔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현장 나간 놈들은 다 엮일 수 있어. 너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할 거야. 그제서야 왜 제가 최근에 현장 점검에서 제외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가 너무 원칙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민감한 업무에서 빼놓은 거였습니다. 그 주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아는 다른 부서 직원 중 한 명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서 연루된 거였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해보니 그 직원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점검했던 업체 중 하나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고 그중 몇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식약처의 부실 점검을 강력히 비판했어요. 그리고 그 업체의 점검 기록을 조사하던 중 제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가 문제를 지적했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날 오후 내부 감사팀에서 저를 호출했어요. 감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라울 씨, 이 업체를 점검할 때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럼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저는 문제점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에서 적당히 넘어가라고 지시했어요. 그 지시를 누가 했나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말들이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제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항상 원칙적으로 행동하려고 했었고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보고했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그런 보고들을 무시해버렸던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프리아는 정말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죠?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딸 아르야가 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아빠, 왜 요즘 힘들어 보여요? 그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베란다에 나가 있었는데 문득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만든다고 했던 공장 관계자, 소비자가 곧 선생님이라고 했던 연구원. 그들은 정말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곧 품질로 이어지고 소비자 신뢰로 연결되었습니다. 반면 인도에서는 모든 게 타협과 방관, 그리고 부패로 얼룩져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내부 고발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누군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업무 관련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마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있는 게 정말 괴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내부 감사에서 언급했던 상급자들 중 몇 명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샤르마 과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라울, 내가 감사에서 뭘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그 말에서 위협적인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날 오후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울 씨, 잠시 인사과로 와주세요. 가보니 인사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울 씨, 최근 상황이 좋지 않네요. 혹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걸 고려해 보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잠시 휴직을 하는 것도. 인사과장의 말에서 저를 조용히 제거하려는 의도를 느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이 상황을 아내에게 설명했어요. 프리아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여보, 그럼 당신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어.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외톨이가 되고 있었어요.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저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제 책상 위에 징계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업무 태만 및 조직 내 갈등 조장 혐의로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 정의, 원칙, 진실, 이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나 혼자서는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어. 그동안 품었던 모든 이상과 꿈들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길게 쓸 말도 없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만 간단히 적었어요. 샤르마 과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때 과장은 의외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울, 현명한 선택이야. 너같이 이상적인 사람은 이 바닥에 맞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사직 소식을 알렸어요. 아내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 볼게. 딸 아르야가 제게 와서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가족들은 저를 믿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25페이지짜리 보고서, 각종 참고 자료들, 사진들, 모든 걸 상자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그런 꿈들은 접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는 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그 무언가가. 사직하고 나서 첫 몇 주는 정말 공허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너무 우울해하는 걸 보고 걱정했어요. 여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요. 하지만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대학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식약처를 그만뒀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미국 유학 시절 친구 제임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제임스는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라울,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식약처에서 겪었던 일들, 부패와 비리, 그리고 결국 사직하게 된 과정까지. 제임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와,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라울,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제임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나만 손해를 본 거지. 라울, 너 기억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안 되면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제임스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이 정말 인기야. 특히 라면. 기억하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한강라면 같은 데서 셀프로 끓여 먹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잖아. 지금은 정말 대박이야. 한강라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볼 때는 그냥 신기한 아이디어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고객이 직접 라면을 끓여서 먹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제임스, 그게 정말 인기가 있어. 엄청나지? 뉴욕에만 벌써 50개 넘는 매장이 생겼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야. 특히 젊은 층에서 완전 열광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인도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물론 한국 라면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돌고 있지만 그건 대부분 기성세대의 이야기였어요. 젊은 층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야기해봤어요. 프리야, 내가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무슨 사업이요? 라면 전문점이야. 한국식으로 셀프로 끓여 먹는.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요? 하지만 자본은 어떻게 하고 장소는 어디서? 일단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자. 우리 적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까. 아내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의지가 굳은 걸 보고 지지해줬어요. 며칠 후 델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상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조건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주 정도 돌아다닌 후 드디어 괜찮은 곳을 발견했어요. 대학가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 1층이었는데 월세도 적당하고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말 떨렸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장비였어요. 한국식 라면 자동 끓임 기계를 구해야 했는데 새 제품은 너무 비쌌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중고 제품을 찾았는데 한국에서 직접 수입해야 했어요. 수입 절차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각종 서류, 인증, 관세. 예전 식약처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지만 그래도 2달이나 걸렸어요. 기계가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도 직접 했어요. 깔끔하고 위생적인 느낌을 주려고 흰색과 은색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벽에는 한국 라면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과 영양 정보를 붙였어요. 특히 제가 직접 검사했던 결과들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하게 했어요. 오리지널 신라면, 신라면 블랙, 불달볶음면 이렇게 3가지만. 각각의 특징과 매운 정도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했어요. 가게 이름을 정하는 것도 고민이었어요. 여러 이름을 생각해봤는데 결국 라하우스 허네스트 레미언으로 정했습니다. 정직한 라울의 라면 정도의 의미였어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싶었거든요. 개점 준비를 하면서 딸 아르야도 많이 도와줬어요. 테이블 닦고 의자 정리하고 아이가 열심히 돕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어요. 개점 전날 밤 아르야가 몰래 가게 앞에 작은 종이를 붙여놨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갔더니 그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는 오늘 인도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7살 아이가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다니. 2021년 3월 15일 드디어 라하우스 허네스트 레미언이 문을 열었어요. 첫날은 정말 긴장됐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라면은 맛있게 끓여질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전 11시에 문을 열었는데 첫 손님은 근처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신라면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기계 사용법을 설명해드리고 직접 끓이는 과정을 도와드렸어요. 그 학생이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이 정말 떨렸어요. 표정을 보니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거 정말 한국 라면이에요? 네, 100% 한국에서 수입한 정품입니다. 첫째 주 매출은 그리 높지 않았어요. 하루 평균 11그릇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손님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거 정말 인스턴트 음식 맞나요?
맛이 너무 깊어요. 국물이 이렇게 깔끔할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 라면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리뷰가 SNS에 올라왔어요. 한 대학생이 올린 건데 델리에서 먹은 가장 깨끗한 라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진도 깔끔하게 찍어서 올려줬고 맛에 대한 자세한 후기도 적어줬어요. 그 리뷰를 본 후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신기한 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몰래 먹으러 왔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말했어요. 여기가 내가 말했던 그 라면집이야. 정말 위생적이고 맛있어. 그 친구들도 먹어보고는 모두 만족해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다 보니 정말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말리셔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너무 추천해서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SNS에서 나쁘다는 글들을 봤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네요. 2달째가 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매출이 30그릇을 넘어가는 날들이 생겼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손님들의 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다가 맛을 보고 놀라고 결국 단골이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와서 먹으면서 한국 라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진 음식이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라면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식약처에서는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한 명씩 마음을 바꿔가고 있었어요. 3달째가 되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온 거였습니다. 델리의 독특한 라면집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왜 한국 라면 전문점을 하게 되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일했던 경험, 한국에서 본 것들, 그리고 정직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제가 전직 식약처 공무원이라는 걸 알고 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정말 안전한 거네요. 라며 안심하고 드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식약처에서 좌절했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큰 시스템은 바꾸지 못했지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바꾸려 했고 실패했다. 하지만 여기에선 매일 한 명씩 바뀌고 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게 앞에는 또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썩어 빠진 인도 사회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젊은이들에게 좋은 선례를 계속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인도도 한국처럼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울 바르마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순수한 이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을 이어가는 모습.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이었어요. 라울 씨가 미국에서 돌아와 조국을 바꿔보겠다는 열정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결국 작은 라면집에서 한 그릇 정성으로 끓이는 일상으로 이어진 거죠. 어쩌면 이게 진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라울 씨가 한국에서 본 그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의 약속을 만든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철학인지, 그리고 그 철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못해도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것.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해도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다는 것. 라울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라울 씨처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시나요? 큰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럴 때 라울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때로는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작게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만이 아닙니다. 라울 씨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오늘 라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